오늘 윤 대통령은 평화는 굴복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평화는 최고의 안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이 원훈석을 교체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 대한 감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와 만찬회동을 하려다 당 윤리위를 앞두고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의 만남이 무산되면서 이 대표가 당 윤리위 징계를 피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만에서도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빠른 확산세에 세계보건기구는 최고 수위 경보인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60대 남성이 아내의 진료를 늦게 봐준다며 불을 질러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72년 전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기념식을 보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대우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고령인 남북 이산 가족들의 상봉의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평화는 굴복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평화는 최고의 안보라며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장용욱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국내외 참전용사, 시민학생 등 1,500명이 6.25 전쟁 제7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며 6.25 노래를 개창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기념식에 참석해 박진, 한동훈 장관 등 정부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국가유공자를 부축하며 연단에 오른 한 총리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강한 국방과 안보의 토대 위에 평화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SNS를 통해 평화는 굴복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기념식 대신 대전 현충원을 참배한 뒤 고 백선엽 장군의 묘역을 찾아 헌화 묵념했습니다. 또 6.25를 맞아서 대전 현충원에 계신 우리 국가를 수호하기에 힘쓰셨던 많은 분들도 이렇게 추모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도 튼튼한 국방력과 굳건한 안보만이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며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평화는 최고의 안보이자 경제라며 남북이 대화의 물꼬를 다시 틔우고 손에 잡히는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6시간 행적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첩보를 군이 입수한 때부터 북한군에 사살될 때까지 6시간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씨는 자진월북한 게 아니라고 밝힌 지 9일이 지났지만 문재인 정권 관련자들은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군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됐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 씨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은 건 그로부터 6시간 후인 오후 9시 40분. 국민의힘 TF는 이 씨를 살릴 수 있었던 이 6시간 동안 왜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행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었던 6시간 동안 당시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이 씨가 총격을 받은 지 3시간 뒤인 새벽 1시 26분, 문 전 대통령은 사전 녹화한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에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유족들과 여당이 당시 자진월북이라고 단정한 이유가 뭔지 북한에 구명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아무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퇴임 후 SNS 활동을 늘리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은 어제 김정숙 여사와의 일상이 담긴 사진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당시 북한 만행을 규탄한 국방부에 지침 변경을 내린 국가안보실의 서훈 전 실장은 출국설까지 나오고 있고, 서훈 전 실장이
하루빨리 애국에 나가 있다면은 하루빨리 귀국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말. 당시 자진월북이라고 발표했던 해경 수뇌부도 입을 닫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주입니다. 국가정보원이 1급 간부 27명 전원을 대기 발령 냈죠. 또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에 지원한 게 없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전 정권이 교체한 원훈석을 다시 바꿔 세운 데 이어 본격적으로 지난 5년간의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 내부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국정원이 지난 정부 남북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북한의 부적절한 대가나 지원을 약속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비공개 깜깜이 회담을 진행한 이유를 먼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정부의 정상회담 경위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도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통해 임동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비서실장 등 김대중 정부 핵심 인사들을 사법 처리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이 대북 송금 주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조사에 어떻게 임하실 건가요? 국정원은 최근 1급 부서장 27명을 전원 대기 발령 조치했는데 전 정부의 유화적 대북 정책에 관여한 인사들을 물갈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 위법성 논란도 다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당시 야당은 민간인 TF 위원들이 최고 기밀인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열람한 게 불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도 아닌 이 민간 외부인들에게 비밀 자료를 제공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교체한 원훈석을 61년 전 창설 당시로 재교체한 김규현 국정원장이 내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지난 20일 만찬 회동을 하려다 직전에 취소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 윤리위가 열리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 대표가 윤리위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일종의 지원을 바라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옵니다. 이 대표는 당대표로서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의 기류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TV조선에 지난 20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찬 회동이 잡혔다가 막판에 취소됐다며 대통령 일정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소된 진짜 이유는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심사하는 당 윤리위가 22일로 예정됐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윤리위를 이틀 앞두고 이 대표를 만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거리를 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달 중순에도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등 당내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과 극한 대치까지 갔던 이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그리고 대통령실 측은 여러 가지 정책 현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자신을 견제하는 윤핵관의 생각과 윤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당 윤리위 징계 국면을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두 번의 회동 무산에 따라 이 대표가 다음 달 7일 열리는 당 윤리위 징계를 피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기재부와 교육부, 국토부 등 9개 중앙부처에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장관 직속 보좌역이 신설됩니다. 5급 상당으로 활동의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것인데 대통령실이 내일 이 같은 내용의 공모 계획을 발표합니다. 홍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정책의 시혜 대상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 중시 공약 이행에 착수합니다. 대통령실은 내일 9개 부처의 장관 직속 청년 보좌역과 각 20여 명 규모의 2030 자문단을 두고 시범 운영한 뒤 전 부처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 기본법에 따라 만 35세 이하가 공모 대상인 청년 보좌역은
부처별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청년 세대 인식을 반영해 재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개방형 공모를 거쳐 선발되면 5급 대우를 받게 되는데 7급과 9급 공무원에 도전하는 공시족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 이슈를 고려해 직급을 낮추는 안도 검토했지만 위계 질서가 강한 공무원 조직에서 청년 보좌역이 역할을 하려면 5급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젊은 층의 표를 얻는 데 기여했던 AI 윤석열과 59초 쇼츠 영상은 선대본부 청년 보좌역들이 주도한 결과물입니다. 좋아, 빠르게 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윤 대통령의 시도가 연륜과 직급을 중시하는 공무원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음 주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벌써 세 번째 인사인데 앞서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자천된 검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총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어 총장 패싱 우려도 계속 제기됩니다. 백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지만 사법연수원 25기 가운데 유일하게 고검장 승진을 하지 못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검수안박 입법 저지에 앞장섰던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도 최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는 다음 주 차장과 부장검사 등 대대적인 인사를 발표합니다.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 등 전 정권 수사를 담당할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들의 인사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성남FC 후원금 뇌물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성남지청장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검찰총장 자리가 2달 가까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중간 간부 인사까지 마무리될 경우 새로 임명될 검찰총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될 때까지 중요 수사들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한 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데 이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경찰 길들이기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차기 경찰청장 인선에도 착수했는데요. 먼저 전정원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어지는 취재 우뚝에서 경찰과 행안부의 갈등과 논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파동을 국기문란이라고 질책한 데 이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행정안전부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예고하며 경찰을 압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차기 경찰청장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용퇴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치안 총수를 지명해 경찰 내부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경찰의 정보 기능과 경찰대학 출신 수뇌부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망엔 정부가 경찰청장 추천권을 무력화시키고 경찰 길들이기를 시도한다는 의견과 함께 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간부를 소집해 의견을 들어달라는 성토의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사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한 가운데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도 같은 날 반대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경찰과 행안부 간 힘겨루기가 극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막강해진 경찰의 권한 앞에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꼭 필요한 견제냐, 일방적인 통제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송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국회 여기서 지장되었으니까 저희가 네, 김태용 기자. 경찰들이 밖으로 나와 반대 시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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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놓은 권고안 핵심이 뭡니까? 네,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이 인사권을 통한 경찰의 통제, 이른바 이제 경찰국 이런 조직을 신설해서 인사나 예산에 관한 권한을 좀 가져온다. 경찰청장에 대해서 지휘, 징계 요구권을 행안부 장관이 가지도록 하자. 결국 경찰에 대한 통제를 늘리는 쪽으로 좀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경찰의 인사나 또 그 인사 검증 같은 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해왔는데 이 역할을 행안부 안에 들여놓겠다라는 걸로 파악을 하면 됩니까? 원래 이 고위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태까지는 경찰청 내부에서 대부분 추천이 이루어지고 민정수석실과 소통을 통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원래 법 취지대로 행안부에게도 일정 부분 권한을 주자, 좀 이런 취지로 이제 자문위에서는 권고를 좀 했습니다. 자, 사실 민정수석실이 좀 없어지기도 했지만 경찰의 권한이나 조직이 최근 들어서 많이 커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오는 9월이 되면은 부패 경제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고 수사 종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 2년 뒤부터는 경찰이 하게 됩니다. 또 이 군사법경찰이 갖고 있던 권한의 일부도 이제 경찰로 넘어오게 되고요. 14만 명을 가진 굉장히 큰 조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이 민주적인 통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독립성을 해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수사라는 것이 결국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할 수 있어야 정말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주장하는 것들 중에 가장 핵심은 경찰이 인사권에 훨씬 민감하다는 겁니다. 승진에 실패했을 시 나가서 변호사를 할 수도 없고 조직에 오래 살아남아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윗선의 눈치,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강조했던 부분은 이 수사의 독립성입니다. 이 수사를 우리가 정치적 중립으로 맡게 하자, 이런 취지였고요. 지금 이번 권고안에 담긴 내용은 주로 인사와 예산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검찰은 모두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는 검찰국이 있고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권이 지금 현행법에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 다만 수사에 대한 통제는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 줄 톡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 줄로 정리하면 31년 전과 지금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1년 전이라는 시점을 콕 집어 이야기한 이유는 뭡니까? 경찰청이 내무부에서 독립한 시점이 31년 전인데요. 경찰은 계속 이걸 근거로 들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91년과 80년대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이 하명 수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어요. 고문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을 했고 여러 가지 감시 기능들이 발달했습니다. 반면에 경찰은 굉장히 많은 권한을 획득했죠. 경찰 조직 자체가 인사권과 예산권, 거기다가 정체권까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외청인데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룡이 된 경찰을 어느 방식으로든 견제할 필요는 있겠지만 수사 개입 우려 등의 이런 것들은 없어야겠죠.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했던 로앤웨이드 판결을 폐기했습니다. 헌법에는 낙태권이라는 개념이 없다며 각 주의 의회가 법을 만들어 금지를 하든 허용을 하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미국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예상됩니다. 먼저 류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We trust women. We won't go back. 연방대법원의 낙태 판결을 앞두고 찬반 시위가 한창입니다. 직후 내려진 결론은 각주 의회가 알아서 법을 만들라는 거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낙태 문제 결정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주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낙태가 불법일 수도 합법일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앞서 1973년 연방대법원은 낙태 권리는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며 합법화했지만 이번 판단으로 49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갤럽이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55%가 낙태 합법화에 찬성했습니다. 이 때문에 판결 후 폭풍이 만만찮을 걸로 보입니다. It's just there's now hope for the women and children who have been hurt and killed by abortion. I cry a lot because it's not good decision. This is the slavery for the women of all country. 보수 성향이 강할수록 낙태 금지 의견이 많은데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었고 이들 모두 낙태 금지에 표를 던졌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여론은 둘로 쪼개지고 미국의 주는 허용하는 주와 금지하는 주로 나뉘게 됐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는 주요 정책이 주마다 달라지는 게 정상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대법원의 판단을 성토했습니다. 계속해서 송무빈 기자입니다. 낙태는 이제 50개 주 의회의 입법 사안이 됐습니다. 13개 주가 금지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30일이 지나면 자동 발효되는 법안을 갖고 있습니다. 낙태 문제 전문가 단체인 구트마우 연구소는 26개 주가 사실상 낙태를 금지할 거라고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인권을 후퇴시킨 거라는 반발은 여전합니다. 낙태를 다시 합법화하기 위해 의회가 연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We will make Roe alive again. JP모건 체이스와 시티그룹, 월트 디즈니 등은 사내 보건 정책을 손봐 낙태를 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원정 낙태 비용을 지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임신한 여성의 기본권인데 낙태 규정이 주마다 다른 나라가 정상이냐며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비극적 오류를 저질렀다고 개탄했습니다. The court literally taking America back 150 years. This is a sad day for the country, in my view. But it doesn't mean the fight's over. 이 때문에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도 낙태 이슈는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대만에서도 독일에서 입국한 20대 남성이 원숭이 두창 확진자로 밝혀져 싱가포르, 한국에 이어 아시아 세 번째 발병국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확진자의 이 반려동물도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 유행을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만큼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만 정부가 자국 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 발생을 발표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 한국에 이어 아시아 세 번째입니다. 확진자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독일에 머문 20대 남성 유학생으로 지난 16일 귀국했습니다. 나흘 뒤부터 고열, 인후통 등을 보여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20대 유학생을 격리 치료 중인데 이상 증세를 보이는 밀접 접촉자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합니다. 뉴욕의 보건소 앞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을 하러 온 시민들입니다. 준비한 백신량이 크게 부족해 보건소 측은 연방정부에 백신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숭이 두창이 인수공통 감염병이란 점에 주목했습니다. 앞으로 확진자의 반려동물도 자택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원숭이 두창 확산국은 48개국, 확진자는 3,200명을 웃돕니다. 단 6주 만에 빠른 확산세에 세계보건기구도 마치 제2의 코로나 비상을 맞은 분위기입니다. I beseech governments to tackle monkeypox without repeating the mistakes of the pandemic. 세계보건기구는 최고 수위 경보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논의 중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어젯밤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60대 남성이 아내 진료를 늦게 봐준다며 불을 질렀습니다. 얼마 전에도 응급실에서 70대 남성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구속됐는데 의료 현장에서의 폭행과 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 바닥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젯밤 9시 45분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60대 남성 A씨가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나자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 등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A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화기로 먼저 도착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장 끌고 나오고. 술에 취한 A씨는 제초제를 마신 아내의 진료를 늦게 봐준다며 난동을 부리다가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인도 행패를 부리고 이랬는데 묻고 나도 뭐하죠. 빨리 건프로 달라고 치료 빨리 해달라고. 지난 15일 경기 용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70대 남성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부인이 심정지 상태로 해당 병원에 이송됐다 숨진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현장에서 폭행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발전 원료인 LNG를 높은 가격에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민간업체는 물론이고 일본보다도 비싼 가격에 사오고 있었습니다. 가스공사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비쌀 때도 사다 보니 수입가가 높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가스요금은 올해 2번 올릴 예정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한국가스공사의 LNG 수입 가격은 톤당 1,138달러, 이웃나라 일본보다 60%가 비쌉니다. 지난 3년치를 비교해봐도 가스공사는 해마다 일본보다 비싼 가격의 LNG를 수입해왔습니다. 국내 민간업체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커집니다.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가스공사는 2달을 제외하고 민간업체보다 최대 2배 비싼 값에 LNG를 수입했습니다. 최이봉 가스공사 사장은 공급 의무가 있어 비싼 가격일 때도 수입을 해야 한다며 민간업체들은 높은 가격일 때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명과 달리 가스공사는 겨울철 LNG 재고가 부족해지자 민간업체에서 빌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LNG 수입업체이자 큰 손인 가스공사가 가격 협상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가격 협상력을 발휘를 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물건을 팔 수 있잖아요.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공개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스공사는 LNG 수입 단가 인상을 이유로 올해 2차례 가스요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스공사가 LNG를 비싸게 사들이면서 떠안게 된 요금 인상 부담은 결국 국민이 지게 됐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국내 시중은행에서는 대출금리가 7%를 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은행들이 갑자기 대출금리를 낮췄습니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닌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에 꼬리를 내린 겁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7%를 돌파했습니다. 5에서 10% 좀 늘어나지 않았나. 대출 금리는 오르는데 수익은 오히려 마이너스거나 별로 안 나거나 이런. 시중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 차는 4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상황.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장들을 모아놓고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은행들은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 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금리 상승기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자 상승세는 멈췄습니다. 금리가 가장 높았던 우리은행이 먼저 최고금리를 낮추면서 6%대로 떨어졌고 다른 은행들도 대출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7% 몇 년 만에 돌파하니까 좀 부담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었나 보죠.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모양새지만 금융권에선 신관치 금융시대가 왔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부가 압력을 넣어 강제로 예대 마진을 줄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김민아입니다. 한강 야외 수영장이 3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찾아온 무더위를 물놀이로 식히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전국의 계곡과 해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튜브에 몸을 맡기고 물장구를 치는 아이들.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더위를 날려보냅니다. 시원하고 하나도 안 더워요. 3년 만에 한강 야외 수영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은 답답했던 일상에 해방감을 맛봅니다. 실내 수영장만 다녀서 좀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3년 만에 이제 야외 수영장 나오니까. 강변을 따라 캠핑카와 텐트가 쭉 줄지어 있습니다. 물놀이도 즐기고 직접 물고기 잡기 체험을 하며 잠시 더위를 잊습니다. 튜브 타는 거 좋아하고 물 속에서 물고기 잡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해수욕장에도 피서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물이 빠져나간 백사장은 아이들의 모래놀이터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더워지고 뭐 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랑 이렇게 바닷가 나와서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니까 너무 좋고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 대구와 강릉은 각각 33도, 3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더위가 이어지다 다음 주 초쯤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해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2번의 도전 끝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은 나흘 뒤부터 우주로 내보내질 초소형 위성인데요. 이 위성들은 국내 대학생들이 손수 개발하고 제작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남았는지 이정민 기자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6, 5, 4,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오는 29일부터는 누리호에 실려있는 작은 큐브 위성 4개가 이틀에 한 대씩 우주 공간으로 사출됩니다. 가로 세로 30cm 남짓한 꼬마 위성들은 국내 4개 대학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항상 힘들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학생들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백두산 천지와 미세먼지, 지구 관측 등의 우주 임무를 수행합니다. 주 임무로 이제 초분간 카메라가 탑재되어 지구를 촬영을 하고 이 촬영된 이미지 데이터를 지상국으로 송신하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2년간 손때 묻은 작품을 우주로 내보낸 학생들 감회도 남다릅니다. 앞으로 한국이 우주하면은 누리호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는 우주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누리호의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을 단숨에 세계에서 7번째 우주 강국 대열에 올려놨습니다. 거기다 민간 기업 300여 곳의 참여는 본격적인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문을 열었습니다. 선진국들이 민간 업체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도 이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똑같이 뉴스페이스 시대를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누리호가 우주 발사체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앞으로 남은 4번의 발사를 통해 성공률을 높이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발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경쟁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4번의 발사를 통해서 보안과 함께 성능을 더 개선할 수 있는. 오는 8월에는 국산 달 궤도선 다누리가 우주로 향합니다. 우주 변방국에서 우주 강국으로의 도전을 꿈꾸는 대한민국. 앞으로의 도약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이번 한 주 뮤지컬계가 시끄러웠습니다. 캐스팅 논란이 배우들의 고소전으로 이어지며 갈등이 불거진 건데요.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서인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야로 이어가겠습니다. 뮤지컬 엘리자벳 10주년 공연의 캐스팅이 발표된 다음 날. 뮤지컬 배우 김호영이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아사리 파는 옛말이다. 지금은 옥장판이라는 글을 올렸고 옥주연의 이른바 인맥 캐스팅 논란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팬들로부터 소엘리라는 애칭까지 얻은 김소연이 아닌 이지혜가 캐스팅되는 과정에 옥주연과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에 옥주현은 지난 20일 김호영과 누리꾼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1세대 뮤지컬 배우들이 진정에 나섰습니다. 박할린, 남경주, 최정원은 성명문을 통해 배우가 캐스팅 등 제작사의 고유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명 뮤지컬 배우들과 감독, 스태프들까지 성명문을 공유했고 옥주현은 캐스팅 관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며 고소 취하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로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흥행을 위해서 이제 인기 스타들 기용했던 문제가 좀 갈등의 골이 있어 왔거든요. 왜 그런 캐스팅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들을 공표를 했어야 되거든요. 뮤지컬계가 이번 일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황정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간장 한 사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SNS에서 한 말인데 아시는 분도 많을 테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일부 남초 커뮤니티에서 쓰이는 간장이란 단어를 알아야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네. 안철수 의원의 별명인 간철수와 이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의 성을 합쳐서 만든 용어입니다. 간철수는 간보는 안철수라는 뜻으로 안 의원을 힐난하는 별명이고요. 이 어감에서 아시겠듯이 상대를 비하하는 의도가 담긴 정치적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대표가 커뮤니티에서 쓰이는 비하적 용어로 자기 당 의원을 비판한 건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30대인 이 대표는 기존 보수정당의 정치인들과 다르게 온라인에서 젊은 세대들이 쓰는 용어나 비유하는 화법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결정을 하기 전에는 윤 대통령을 소에 빗대면서 조기 입당을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싶으시면은 적어도 국내산 유구는 드시라. 뒤에 타면 수입산입니다. 물론 야당 대표 시절에는 이 대표의 이런 화법이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함축적으로 꼬집는다는 긍정적인 면이 부각됐었습니다. 또 20, 30대 남성표를 끌어오는데 이 대표가 역할을 했던 것도 분명하고요. 근데 문제는 더 이상 이 대표가 야당 대표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출 1년 만에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됐죠.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는 정치적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 대표는 투사의 이미지라면 여당 대표는 국정 운영의 한 축인 만큼 그에 걸맞는 무게감을 국민들은 기대합니다.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정부 여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의 이런 화법이 당내 갈등에 기름을 붓는 그런 성격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장 이 안철수 의원 측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꺼내들면서 반격했습니다. 양당 합당 때 합의됐던 국민의당목 최고위원 2명 인선, 이것도 이 대표 반대에 막혀서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감정의 골이 오히려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간장 한 사발의 느낌표는 사이다에서 탄산수로 갈아타로 하겠습니다. 네.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정당에서 영선의 30대가 이 대표직에 오르기까지 가장 강력했던 무기가 바로 거침없는 사이다 화법이었습니다. 한때 한국의 대표 음료수였던 이 달달한 사이다 대신 톡 쏘면서도 건강에 좋은 탄산수가 요즘 열풍인데요. 이 대표도 본인의 정치적 역할과 무게감에 걸맞는 말의 품격을 생각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메시아 최강욱입니다. 최강욱 의원은 당내 성희롱 논란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메시아는 구세주란 뜻인데 최 의원이 뭐 메시아란 얘기입니까? 이 윤리심판원이 지난 20일에 최 의원 징계 결정을 내리자 그 다음 날 최 의원이 SNS에 억울하다, 재심을 청구하겠다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낙인 찍히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걱정을 전하는 형태였지만 자신을 핍박받다 십자가에 매달렸던 메시아 예수와 동일시한 겁니다. 조국 사태 당시에도 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 전 장관도 자신을 예수에 빗댔습니까?
네, 조 전 장관의 모친이 한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지켜보며 괴로워하던 성모님의 마음, 제가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야권에서는 가족의 집단적 자아도취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강욱, 조국 두 사람을 이제 주변에서 예수에 비유를 한다는 건데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예수는 잘못된 권력과 기득권에 맞서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지만 그 죽음에서 부활해서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최 의원이 자신을 메시아적 세계관의 주인공으로 자처하면 할수록 그 피해자들은 더 고통을 받는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옵니다. 부인하면서 그걸 진실로 믿는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적으로 가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점을. 최 의원은 윤리심판원이 만장일치로 징계 결정을 내린 뒤에도 명백한 허위라는 글을 SNS에 올렸고 여기에 조 전 장관도 슬퍼요를 누르면서 최 의원을 응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객관적 물증과 증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서 비합리적인 주장을 했다. 그럼으로써 진실을 말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했다고 꾸짖은 바 있습니다. 네. 이른바 조국의 강을 제대로 건너는 게 민주당의 혁신과제 중에 하나일 텐데 이런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괴롭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도 이 제작된 현실을 주입하는 탈진실적 행태를 끊어내야 한다는 취지의 자성이 일부는 나오지만 아직은 최 의원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목소리가 더 큰 게 사실입니다. 말을 하신 본인이 가장 잘 정확하게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대로 이 소명을 좀 존중하지 않진 않았나.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메시아 최강욱의 느낌표는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라로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난해 재보선 이후 내리 패배한 원인으로 이 진영 논리가 꼽히는데요. 자기 편이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안적 진실의 세계관을 구축한 뒤에 오히려 영웅담으로까지 바꾸는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지적하듯이 이제는 국민 다수가 보고 있는 현실 세계로 빠져나와야 할 때인 듯합니다. 네, 황정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대기 상층에는 찬 공기가, 하층에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동부와 영서, 충청과 호남, 영남 내륙 지역에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 이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에는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 대전 24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33도, 대구도 33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 수도권과 영서를 시작으로 중부지방으로는 다음 주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맞대며 또 얼굴을 매만지며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낳은 생이별의 비애, 먼 발치에서 바라봤지만 우리는 같은 역사를 지녔기에 참 아팠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 됐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이산 가족의 대부분은 지금도 북에 있는 부모 형제의 생사도 모릅니다. 서로의 얼굴을 맞댄 지는 벌써 4년이 다 돼갑니다. 화상상봉이나 영상편지로라도 한을 풀기를 실향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죠. 앞으로 5년, 그리운 얼굴을 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한이라고 합니다. 생존자의 10명 가운데 7명이 80세를 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